책소리TV 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하고 리뷰했던 책 언어의 온도의 몇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4개 정도를 읽을 생각인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첫 번째 이야기는 슬픔이라는 거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간단하지 않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것이 없는 날이 있다. 슬픔을 극복하기는커녕 제 몸뚱이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슬픔은 떨칠 수 없는 그림자다. 목숨을 다해 벗어나려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그저 슬픔의 유효기간이 저마다 다를 뿐 누군가에게는 잠깐 머물러 있고 누군가에게는 꽤 오래 달라붙어 괴롭힌다. 시인의 말처럼 우린 종종 슬픔에 무릎을 꿇는다. 그건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시 고개를 조아려 내 슬픔을, 내 감정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과정일 터다. 그러니 섣불리 설고 어설프게 슬픔을 극복할 필요는 없다. 겨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고, 고작 그런 일로 좌절하느냐고 누군가 흔들더라도 너무 쉽게 슬픔의 길목에서 벗어나지 말자. 차라리 슬퍼할 수 있을 때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뇌하고 울고 떠들고 노여워하자. 슬픔이라는 흐릿한 거울은 기쁨이라는 투명한 유리보다 나를 솔직하게 비춰준다. 때론 그걸 응시해봄직하다. 나를 아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균형 잡힌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상처를 알아야 남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란 것도 나를, 내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네, 다음은 바람도 둥지의 재료라는 제목인데요. 흐린 가을이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꼭꼭 눌러 담아 하늘에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미루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녀석은 제 몸 길이보다 기다란 나뭇가지를 쉴 새 없이 운반하며 얼키설키 보금자리를 엮고 있었다. 기특해 보였다. 차를 멈추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휙 하고 한 자락 바람이 불었다. 미루나무가 여러 갈래로 흔들리자 녀석이 애써 쌓아 올린 나뭇가지에서 서너 개 가지가 떨어져 나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했다. 궁금했다. 녀석은 왜 하필 이런 날 집을 짓는 걸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집에 돌아와 조류 관련 서적을 뒤적였다. 일부 조류는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 둥지를 짓는다고 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다.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내가 목격한 새도 그러한 연유로 흐린 하늘을 가르며 날갯짓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나뭇가지와 돌멩이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을 둥지의 재료로 삼아가며 오늘도 책
한 스푼. 다음은 가능성의 동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조금 길어서 제가 깊이 공감했던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주인공 이단 헌트만 해도 그렇다. 그는 본인의 나이를 망각한 채 극한 액션을 선보인다. 이륙 중인 비행기에 오르고 오토바이 추격전과 수중 잠수 등 육해공을 넘나드는 액션 본능을 펼친다. 그리고 매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모두가 안 돼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주인공은 믿는 구석이 있는지 혼자 도전을 외친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임무에 정면으로 응전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가능성을 찾으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라고 나온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 하지만 실현성, 현실성, 가망성 따위는 철저하게 계산된 통계나 명료한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때론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중학교 때 사소한 잘못으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있다. 선생님이 너 1층으로 오시래 라는 친구 녀석의 잘못된 높임법을 듣자마자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나는 별수 없이 내려갔다. 난 교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를 악물었다. 제자에 대한 사랑의 구타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섭기로 소문났던 학생부 선생님은 혼을 내기는커녕 이면지 한 장을 꺼내더니 여기에 내 장점을 써보자 라며 당시엔 듣기 어려웠던 청유형 문장을 구사했다. 칭찬과 지적이 적절히 혼재된 면담이 끝날 무렵 선생님은 너처럼 가능성 있는 녀석이 그러면 안 된다 하셨다. 난 가능성이란 낱말이 참 듣기 좋았다. 내게 그 표현은 아직 널 믿는다는 말로 들렸으니까. 당당하게 교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사람 보는 눈이란 건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것과 가능성이란 단어가 종종 믿음의 동의어로 쓰인다는 것을. 네, 마지막은 원래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길어서 제가 좋아했던 부분만 읽겠습니다.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 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낯설기까지 하고 심지어 옳음과 그름의 기준도 시시각각 변한다. 정답은 없다. 아니,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이 될 수도 있다. 복잡한 사실과 다양한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상에 원래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도, 사람도 그리 단순할 리 없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질문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질문은 답을 구하는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판인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수밖에.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장로는 아니지만 나만의 샛길을 발견하곤 했다. 호기심이 싹 틀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하세요.